사람들이 나는 이게 문제가 있어서 나는 비상계엄을 했어. 근데 지금 다 탄압받고 있다는 거야. 생고생. 생고생. 법에 따라 순진하게 판단을 했다는. 이거 후회하는 발언은 절대 아닙니다. 예. 윤석열이 천벌받아야 됩니다. 후회할 사람도 아니고. 법에 따라 순진하게 판단했다. 자기는 법적 테두리에서 계속 얘기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순진하게 판단. 누군가 시키는 대로 순진하게 결정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기는 사실은 윤석열이 내란을 기획할 만한 그 정도의 수준의 그 사고는 없어요. 일단 복잡한 문제가 나오면 야 시끄럽다. 술이나 먹자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인데 네. 지금 군과 그 검찰 그리고 국정원 그리고 정부 조직이 다 움직였습니다. 최성목한테 문건을 주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다 부인하고 있는데 순진하게 판단했다. 누가 결정해 준 거를 순진하게 따랐다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저는 보이더라고요. 그 혼자 결정했을까? 이번 특검에서 윤석열 말고 윤석열 진짜 내란의 기획자들이 조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특검의 의미를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2차 종합특검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80일 동안 이제 수사를 했고 마쳤는데요. 윤석열, 김건희 등 58명을 기소를 했습니다. 뭐 간단하게 특검이 이제 또 소회를 밝혔는데 잠깐 그 부분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수많은 난관과 각종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종합특검 구성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인하여 180일간의 수사 기간 동안 구속기소 7명, 불구속기소 50명 등 총 57명을 기소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감히 부탁드립니다. 수사 과정이나 특검 운영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나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 이는 모두 고독한 저의 소치이므로 저를 비판해 주시고 질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키는 대로 저희는 칭찬과 질책을 다 할 생각입니다. 네. 맞아요. 정확히 있어요. 이제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 먼저 조태용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조태용. 네, 조태용 국정원장은 원래 그 전 1차 특검 있죠. 네. 거기에서는 내란 혐의로는 기소가 안 됐어요. 조태용. 예, 위증 정도. 위증 관련한 걸로 이제 기소가 돼가지고 2심에서 2년 6개월 며칠 전에 이제 선고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2차 종합특검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를 했어요. 그런데 공소장 내용을 보니까 윤건영 의원이 최근에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네, 네. 그 내용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아, 국정원에서 뭐 문건 같은 문건, 것도 네. 있고. 윤건영 의원이 정보위 간사다 보니까 야 문건 요청해가지고 받아봤잖아요. 그 내용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 공소장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쾌거라고 좀 보는데 공소장 내용 일부만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대공수사권 폐지로 계엄 시 합수부에 국정원 직원을 파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그러나 다수 국정원 직원은 계엄사 합수부 파견 도상 연습을 실시했다. 계엄 당일 밤 정무직 대책회의를 개최해 우리가 을지 연습 때 논의하고 고민한 부분을 지금 하면 될 것이다. 그에 준해 부서에 맞게 준비하자라며 계엄 수행을 지시했다. 네. 저희가 이걸 한번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습니까? 네. 국정원은 계엄 전부터 계엄을 준비를 했었고 계엄 당일에는 모든 부처가 다 관여를 했다. 문건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인 것 같습니다. 이번 종합특검의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이 부분이? 네, 국정원의 정치 개입 그리고 내란 개입은 이거 하나만 떼서 특검을 해도 될 만큼 크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정원 부분만 떼도 네. 윤석열은 어디에서 배웠을까? 윤석열이 이 국정원 문제를 어떻게 고민했을까? 근데 윤석열이 예전에 국정원의 정치 개입 수사를 한 사람이에요. 맞아. 그래서 김태호 기소하고 잡았던 사람이 김태호를 잡았던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네. 그런데 김태호라는 사람이 MB 청와대에서 뭘 했냐면은 MB 청와대에서 안보를 다루는 사람이었는데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를 동원해서 정치 공작을 하다가 기소됐던 사람입니다. 네. 이거는 사전 지식으로 놓고 넘어갑니다. 네. 그때 윤석열
이명박 때 제가 어떻게 감시를 받았냐면은 잠깐만, 너 왜 웃는 거야? 아니 저기 서 선배가 방금 내용에 집중해야지. 이거 중요한 상황인데. 후배가 그러면 어떻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보자. 이 중요하다니까. 우리 주진우 기자가 지금 세운 가설 중에 하나가 뭐냐? 네. 윤석열의 계엄 헤드를 담당한 데가 김태효 국정원 아니겠느냐? 이런 가설을 세운 사람이에요. 지금 네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그 전에 했던 사람이었고, 제가 이명박 때, 박근혜 때 어떻게 감시를 받았냐면 국정원은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 없어요. 그리고 개입할 수 없고 문건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민간인 사찰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냥 모자를 씌우냐면은 저 사람이 종북 좌파다. 맞아. 근거도 위의 없이. 세력이다. 그렇지. 그렇죠. 대공 용의점. 혐의점이 있다. 예. 이렇게 만들고 맞아. 그래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이 이렇게 사라졌어요. 그런 오늘 명진 스님 입적 연결식이 있었지만 명진 스님도 정권을 비판하자 대공 혐의점이 있다고 그 국정원의 사찰을 받았습니다. 김재동은 경북에서 태어났는데 자꾸 종북이라고 해가지고 그 국정원의 사찰을 받았었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김어준하고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어준하고 저하고 이상한 관계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더럽게. 네. 그런 보고서를 국정원에서 써서 올려요. 이게 말도 안 되는데 대공 혐의점이 있기 때문에 위해 세력이기 때문에 이걸 조사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국정원법을 개정하면서 이게 다 사라졌는데 네. 윤석열 때 국정원이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처음에 캐비넷이 열리고 체포 명단이 작성을 초안을 국정원에서 했을 것이라는 그런 그 보고가 나왔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근데 그 부분도 국정원에서 김태효한테 직보했어요. 윤석열 정부 초기에 예. 이 팀을 만들어서 김태효한테 직보했어요. 맞아요. 이 부분은 윤석열한테 갔을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대공 수사권 얘기가 나와요. 맞아. 을지훈련 때, 계엄 때 어찌 국정원이 움직일 수 있냐? 국정원은 국정원법상 못 움직입니다. 그런데 대공 수사권이 생긴다면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내린다면 살아날 수 있어요. 그걸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렇지.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계엄 당일에 윤석열이가 홍장원 차장한테 그 얘기를 하잖아. 그렇죠. 내가 잘 알지. 그렇지. 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야. 그렇네. 나는 이거 중요하게 보는 사람입니다. 알았어. 국정원 부분. 그게 중요해. 자, 그러니까 그렇지. 국정원이 계엄에 관여할 가능성, 대공수사, 그리고 민간인 캐비넷 이런 걸 준비를 해놓고 움직인 겁니다. 그렇지. 그리고 내란 당일날 국정원은 텔레비전 보고 알았어요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렇지. 사실은 계엄하자마자 국정원 직원들이 다 출근합니다. 그렇지. 거의 많은 부서에서 막 한 부서에서는 130명 거의 다 출근을 해요. 맞아. 그리고 계엄을 10시 반 그래서 11시 가까운 시간에 선포를 했는데 11시 10분 넘어서부터 보고서가 막 올라와요. 그렇게 빨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출근하면서 머릿속에 해가지고 졌다고? 그럴 수가 없지. 그렇죠. 그 보고서가 하나씩 둘씩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윤건영 의원께서 공개한 보고서입니다. 네. 이번 종합특검은 국정원 직원들 몇 명이서 한 7, 8명이 직접 파견 나와서 저 구석방에서 자기네들끼리만 수사를 계속 했어요. 내부도 모르게. 그러면서 누가 움직였고 언제부터 나왔고 그러면서 이 쾌거야. 문건을 몇 개 공개했는데 그 내용만 보면 국정원이 이 계엄의 컨트롤 타워 기획자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국정원에서 대통령실로 윤석열한테 보고하는 길에 가장 중요한데 김태효가 있었다. 네. 굉장히 이거 엄청난 쾌거. 이거는 1차 특검에서는 이걸 다 놓치고 있었거든요. 네, 다루지 못했죠. 이거는 굉장히 쾌거. 이거는 칭찬받아 마땅하다. 네. 어떻습니까? 방금 선배가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중간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2022년 5월부터 그렇게 국정원 내부에 약간 정치 공작이 시작된 건 맞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김규현 원장 시절이에요. 그때 이제 비서실장이었던 이미 이름이 공개가 된 적이 있으니까 그냥 말씀드리면 대북 방첩 센터장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김준영이라고.
이 사람이 내부에서 인사 파동으로 이제 사고 쳐서 이제 잘립니다. 그러다가 2024년 초에 방첩국장으로 신임으로 누가 오냐면 그 용산에서 근무하던 애가 들어갑니다. 대통령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갑자기 국정원 방첩국장이 돼요. 이 사람이 그 김규현 전 원장 시절부터 이어지던 그 민간인 사찰이라던가 이게 망가지면 안 되니까 이 틀을 잡아가지고 계속 이행하려고 대통령실에서 꽂은 겁니다.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이제 김태효 그 2차 장사나 정보현안 대응팀에다가 보고를 했고, 그거를 이제 그 팀이 계속 대북 방첩센터에서 방첩단에서 현안 TF에서 계속 이어진 겁니다. 근데 이게 제일 특이했던 게 이 TF 조직이 국정사상 처음으로 되게 특이하게 만들어진 게 1차장이나 2차장 산하가 연합된 조직이에요.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 사찰을 뭐 대북이랑 방첩이랑 서로 분리가 되어 있는 조직인데 합쳐가지고 적극적으로 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네. 1차장은 홍장원 차장이고 1차장은 해외 공작, 그러니까 해외 정보를 이렇게 담당하는 분인데 그런데 이 팀을 꾸리는데 그리고 그 정보 보고하는데 청와대와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국정원의 라인이 누구였냐 거기에 계속해서 겹치는 이름이 홍장원 차장이라고 이 종합특검팀에서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수사에서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두 가지 재밌는 점이 있는데 이제 이해가 높으니까 여기까지 얘기하죠. HID 요원 오혁진이 계속 수사. HID 요원이 대통령실에 있네. 이 사람은 김태호 소속도 아닌데 김태호한테 계속 보고하네. 여기까지 나왔잖아요. 2차장 밑에 있는데 김태효 1차장한테 보고했어. HID 소속 사람이 대통령실에 간 적이 없어요, 지금껏. 그래서 거기로 보내려고 국정원에 한번 보내죠. 네. 국정원에 있다가 국정원 어느 팀에 있었어? 비서실 공작특보로 있습니다. 자, 거기에 있다가 차관급으로 간다고. 자, 나 잘 알지. 이거 공부를 많이 했네. 공부 많이 했어. 이게 왜냐면 나는 본질이라고 보거든요. 자, 그리고는 대통령실에 갔죠. 그렇죠. 이 사람의 동선을 좀 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해외 공작금을 해외 공적금. 국정원의 해외 공작금을 대통령실 김태호가 썼어요. 그 부분을 쫓아가다 보면 명확하게 국정원법 위반이라는 게 나올 겁니다. 지금 이제 저 종합특검에서 발표를 하자마자 국정원에서 대대적 감찰을 하겠다고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네. 감찰이 먼저 진행됐었어야죠. 그걸로 수사가 됐었어야 되는데 이번엔 거꾸로 갔지만 국정원이 얼마나 그 망가졌는지, 국정원이 윤석열을 위해서 어떤 위법 행위를 했는지 이거는 규명돼야 됩니다. 네. 이 윤석열이 이명박 박근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잘못 쓴 걸로 둘 다 잡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 부분으로 잡히게 됩니다. 네.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이제 홍장원 차장 이름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는 이제 탄핵 국면 그리고 내란 청산 국면에서 많은 공을 세운 인물이라서 네. 여기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많이 갈리고 있죠. 기소가 됐는데 누구는 좀 더 지켜보자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이런 거 기소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누가 협조하려고 하겠냐. 이건 기소해야 다음에 애초에 내란이 터졌을 때 가담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런 논란에 대해서 2차 종합특검 내부에서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로 이견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 이견을 총정리한 사람은 아마 특검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직접 이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일부 피고인 중에 수사와 재판에 협조했고 탄핵 심판에 결정적 기여를 했던 몇몇 관련자들이 기소가 돼서 언론이 좀 시끄러운 것 같은데 수사와 재판에 협조했던 공을 참작해서 어느 정도 형을 정할 것인가 이것은 법원이 판단할 문제지 수사기관이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은 1심 판결 때까지 좀 중립을 지키고 기다려주세요. 네. 판단이 어렵다. 판단을 좀 지켜보고 내리시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제 당부의 말까지 했습니다. 홍장원 차장을 기소한다고 했을 때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었어요. 공이 명확한데 저 사람의 입을 막으면 주변 사람들도 특검 수사에 도움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왜 거기까지 가느냐 얘기를 했는데
조성현 대령보다 홍장원 차장은 그 내란에 기여한 바가 크다. 그리고 내란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김태효와 함께 여러 가지 정리를 위해서 움직였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공소장이 보여지고 그리고 재판 과정에 증거들이 나오면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네, 생각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더 고민을 했던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예. 이 건과 관련해서는 우리 주진우 기자는 조금 전에 본인 의견을 밝히지 네. 않았습니까? 네. 내가 취재해 보니까 내란 혐의점이 조금 분명해 보이는 것 같더라라는 입장인데 반면에 또 우리 후배 기자님은 이거는 무리한 기소다 이런 또 입장이거든요. 의견이 다르구나. 저는 이런 걸 참 좋아합니다. 아, 왜 말해? 그러니까 저는 그 홍장원 차장 관련해가지고 진술조서 몇 개를 좀 봤거든요. 네. 뭐 안보조사국장이라던가 아니면 뭐 방첩국장이라던가.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방첩국장이 대통령실에서 꽂은 사람이에요. 윤석열 정부 때. 그러니까 홍장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감정이 좋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좋지 않은 진술도 몇 개 했었고. 그리고 안보조사국장의 저 이름도 알고 한번 연락도 드렸던 분인데 홍장원 차장이 일면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진술을 해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 허위 진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홍장원에게 불리한 진술인데 그건 만들어진 것 아니냐? 네네네. 감정에 의해서. 네네. 그래서 약간 종합특검에서 플리바게닝식으로 이제 진술을 좀 잘 이끌어내가지고 그렇게 좀 수사를 했던 부분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물론 저보다 이제 선배님께서 더 수사를 취재를 더 잘하시다 보니까 아니야.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항상 생각을 그렇지는 합니다. 않아. 그러면 사안에 따라 다를 그렇습니다. 수 있죠. 예. 네. 우리는 이거 두 목소리를 다 담았기 때문에 이게 참 중립적으로 잘 다뤘어요. 네. 요거는 뭐 계속 이제 반복되는 이야기니까 맞아요.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아니 왜냐면 안보위의 세력 명단 관련해서도 그 팀이 만들어지고 팀이 다시 해체했다가 다시 새로운 사람들이 편입되는 과정에서 홍장원 차장이랑 연결고리가 없어요. 부서랑도 전 상관이 없고.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홍장원 차장이 지시했다고 하죠. 그 현안 TF. 네. 그 그리고 2011월 그 직무들이 시절에 이제 말씀하신 싸우는 것 같은데. 분위기로 갑니다. 내란 때 캐비넷이 열리고 인사 파일, 조난 파일들이 열려서 이 사람들을 위해 세력이 이 사람들을 체포해야 된다. 여기까지 움직인 거는 분명히 보여서 내란 당시 국정원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쳐다봐야 됩니다. 그래야 네. 다음번에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절대 움직이지 못하도록 네. 하는 그 선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분명한 거는 아마 이제 사법부에서 네. 유죄를 예를 들어서 선고하더라도 정상 참작은 될 것 같아.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동의하시죠? 내란 그 이후에 대통령을 탄핵하는 과정에서 홍장원 결정적인 차장의 역할을 했거든요. 큰 역할은 맞아요. 부인할 수 그렇습니다. 없죠. 예. 영웅적 역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2차 종합특검이요.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노상원 수첩 문제. 요거.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 문제. 에헤이. 이거를 마무리를 짓지를 못했어요. 원희룡이 가장 아쉽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삼부토건 문제.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남아 있는데 노상원 수첩과 양평 고속도로 수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둘 다 수사는 했는데 워낙 수사할 게 많아서 다 마무리를 못 짓고 다른 수사기관에 넘겼다고 했습니다. 자, 일단 노상원 수첩과 관련된 부분의 브리핑 보고 오겠습니다. 노상원 수첩. 이건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부터 수사팀 하나를 배정을 하고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모든 디테일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검증 결과가 참 공개된다면 여러분들은 참 엄청나게 놀랄 텐데 공개가 참 어렵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이건 나중에 국수본이든 어디를 넘어가든 장기간 추가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넘기게 됐다. 와, 엄청나게 놀랄 거래. 와, 난 이 표현 듣고 깜짝 놀랐네. 노상원. 이게 핵심이거든. 그렇죠. 네, 핵심이죠. 예. 네. 혹시 뭐 어떤 느낌인지를 아시나요? 뭐 때문에 저렇게 제가- 놀란다고? 저 말고도 봉지욱 선배가 몇 번 언급을 했던 건데요. 네. 그 약간 뭐 조직 공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조직 공작이라는 게 되게 좀 제가 그 좀 그냥 포괄적으로만 말씀드리면 네. 공작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의 공작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단계가 조직 공작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죠? 그러니까 조직 공작이 제3국에다가
제3국이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국가예요. 공산주의 국가에 이제 그 나라의 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김정은 같은. 그럼 김정은에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반란 세력을 만든 겁니다. 제3국 내부적으로 반란 세력을 만들어낸다. 예, 맞습니다. 그런 형식의 공작이 이제 정보사 내부 안에 그 프로젝트나 뭐 작전 내용으로 기밀로 조난이 되어 있고, 그거를 실행하려고 이제 서해안이나 남해안에 그런 시설들이 갖춰져 있고, 그 모든 것들이 공개되면 이제 정보사 작전 자체가 노출되는 군사 안보 좀 위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종합특검에서도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공개하는 건 국가 안보에 좀 손실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봉지욱 기자가 이제 매불쇼에 나와서 이야기한 게 있는데, 이 노상훈 수첩 관련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도움을 줬던 그 국회에 나왔던 분 있죠? 박모 씨. 네, 박준준. 폭파 쫓기 관련. 예. 저희는 그래서 별명을 폭사라고 부릅니다. 아, 폭사라고요? 네, 그래서 예. 자기 옛날에 블랙 활동을 하던 시절에 닉네임이 붙여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좀 좋아하십니다. 아,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그분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는데, 이 맞아요. 봉지욱 기자 얘기입니다. 매불쇼 나와서. 그랬는데, 그분에게 혐의점을 씌워가지고, 처벌을 하려고 했나 봐. 그래서 화가 많이 그분이 났다. 화가 많이 나서 결국 더 깊이 못 들어갔다고 봉지욱 기자가 얘기했거든요. 선배 먼저. 전체는 아닐 것 같고 뭐 기분이 나빴나 보죠. 네, 근데 내란 특검이 처음에 노상훈 수첩에 대해서 접근을 못했어요. 막판에 몇 가지를 해독하면서 실마리를 풀었는데 네. 제대로 된 수사가 안 돼서 그걸 바탕으로 지기현 판사가 그 노상훈 수첩은 증거 능력이 네, 조잡하다고. 네, 인정될 수 없다고 그었었는데 네.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 종합특검에서는 계엄의 초안이 담긴 가장 중요한 증거라면서 노상훈 수첩 해독에 처음부터 열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박중령을 모셔다가 얘기를 했고, 그 암호 해독, 노상훈 수첩을 해독할 만한 사람들이 몇 붙어가지고 계속 했습니다. 네. 지읒자 하나, 비읍자 하나 가지고 계속 토론을 하면서 하나씩 둘씩 맡아갔는데, 네. 나중에 보면 매우 충격적인 내용은 암살, 요인 암살 그 부분이었을 거예요. 독약이 나오고, 폭발물 나오고, 그 다음에 폭사, 독사, 이러면서 누구를 갖다가 제3국, 연평도 어디, 벙커도 나오고, 공해상에서 어떻게 없애겠다. 그런 그림을 다 그리기는 했습니다. 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이게 국수본으로 넘어가거나 다른 데서 넘어갔을 때, 네. 이렇게 내밀하게 분석해낼 수 있을까, 그런 팀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걱정스러운 과정에서 지금 수사를 넘겼는데 한두 개라도 기소해놨다면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 노상훈 수첩이 또 공개되면서 이 해독이 더 좀 되지 여론도 않을까. 붙고. 예. 그건 누군가가 소명의식을 갖고, 저는 작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심리학자, 기자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다른 영역에서 노상훈 수첩을 해부하고 해독해내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예. 그 끝으로 두 분은 이제 관심 있게 많이 보신 분들이니까, 요 부분은 좀 수사가 됐어야 되는데 하는 부분을 조금 지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김건희가 내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그 내란 특검의 발표를 믿지 않습니다. 나는 그게 아쉬워. 그냥 그렇지. 그냥 열어놨어야지. 그렇지. 열어놓고 이렇게 놓았어야 되네. 김건희는 진짜.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발표했던 부분 저는 믿지 않습니다. 네. 대통령실이 내란을 몰랐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건희의 역할이 매우 크고 중요했고, 그리고 김건희와 김태호만 내란 날 알리바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두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플러스 김건희와 윤석열은 건진과 가장 내밀한 관계였고, 끝까지 선거 과정에 숨겨진 선대위원장은 건진이었어요.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나서 진짜 인수위원장은 건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김건희와 건진의 역할을 파고 들어보면 네. 내란의 실체, 내란의 기획자가 나오지 않을까 이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진우 기자님은 건진이 내란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김건희, 윤석열은 모든 문제를 무속인과 상의합니다. 모든 문제 어떤 경우냐면은
자기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채용할 때 무속인한테 보여줄 수 있지. 보여줄 수 있어. 뭐 누구 관상을 보고 채용하는 그런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채용했던 직원을 2년 3년간 가장 가까운 직원이 유경옥 같은 사람들. 네네네. 자, 올해 이 사람의 운세가 어떻습니까?를 물어봐. 그래서 운세가 안 좋습니다. 그럼 잘라요. 측근의 운세가 안 좋다 그러면. 그리고 그 다음에 데려와요. 그리고 다른 2년 동안 잘 지내던 본부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건진한테 보여줘.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우라가 좀 보입니까? 그러니까 아우라가 뒤에 빨간색입니까? 파란색입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 다시 일을 시킵니다. 모든 결정을 그랬습니다. 결혼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도 그랬기 때문에 말도 안 돼 그러지 말고 김건희 윤석열은 무속에 대한 관점을 조금 더 파고들어야 됩니다. 얼굴 박사 백재권 있지 않습니까? 백재권. 그 사람은 관저 이전 그리고 과거상. 그 이후에 그리고 내란 이후에 김용현이 자수할 때 검찰한테 자수할 때 그때 누구 전화했냐면 백재권 폰이었어요. 그때도 있었습니다. 자, 건진하고 백재권 이런 무속인들을 파헤쳐 보면 김건희와 윤석열의 결정, 판단 근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그렇게 생각하지 설마 마시고 그러겠어. 설마 그랬어요. 그러면은 종합특검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보지 않았어요? 잘 보지 않았어요. 일절 안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도 처음에는 좀 들여다봤어요. 네. 그런데 보지 않았는데 가장 중요한 결정은 다 그 사람 속에서 있다. 지금 김건희가 감옥에서 감옥에서도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해요? 소통합니다. 그럼 팩트예요? 팩트죠. 내가 팩트한 얘기는 한 적이 있어. 근데 자꾸 꿈 얘기로 얘기합니다. 꿈 얘기. 내가 어떤 꿈을 꿨어. 너는 어떤 꿈을 꿨니? 그러면서 그걸 해몽해 오라고 해서 지금 무속인들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해몽해 오라고. 그러니까. 뭐 인셉션이네. 그렇죠. 인셉션. 제가 그 꿈 어떤 꿈을 꿨고 어떻게 해석해 오라는 거는 제가 자료를 곧 공개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은 말씀 잘하시네. 아니 박사님 그렇게나 내가 어떻게 얘기한다고? 잘하시네. 앞에 저렇게 조롱을 해놓으니까. 이 조롱 효과가 30분은 가네. 아니 말을 너무 잘했어. 나 깜짝. 나는 아나운서인 줄. 아니 나름대로 KBS에서 앵커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김어준 방송에서는 내가 말을 하잖아. 그러면 뒤에 자르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주어 얘기했더니 수어를 못했어. 근데 야 쟤는 주어 수어가 안 맞아. 방송 안 느네 말 못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내가 언어장애 있는 줄 알아요. 오늘 말씀 잘하시네. 사람들 만나면 말을 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내용도 좋고 일목요연하게. 말씀 잘하시네. 처음에 그렇게 죽여놓고 우리 기자님은 어떤 부분을 좀 더 봐야 건진 되나요? 관련해가지고 저도 말씀드리고 짧게만 싶은 게 부탁드립니다. 하나 있는데 오늘 저희가 제주도 사건을 좀 깊이 있게 다뤄야 돼요. 예전에 윤중천 사건 아시죠? 그때도 건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중천에게 김학의를 연결시켜준 사람이 건진입니다. 윤중천이 그 김학의 그 건설업자 윤중천 그 별장 주인 윤중천이 윤중천이래 김학의에게 소개해 준 게 건진입니다. 건진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건진이 검찰을 어떻게 주물렀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건진과 윤석열이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도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이제 죽었는데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이라고. 자, 그 얘기 조금 해도 돼? 시간 있어? 와, 이 내일 해야겠는데. 윤석열이 윤석열 빼고 건진이 왜 그 정계 그리고 검찰 국세청에 이렇게 비상하고 거기에서 힘을 어떻게 휘둘렸냐면은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 얘기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근데 암에 걸렸는데 병원에 안 가고 권진한테 가. 그리고 이현동 저 국세청장이 있습니다. 알아. 그분은 자식이 아파. 근데 병원에 안 가고 권진한테 가? 윤한홍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윤한홍은 부인이 암에 걸렸어. 근데 병원에도 가고 권진한테 가. 자, 잘 보십시오. 국세청 그리고 윤한홍은 뭐 행정관료였고. 근데 윤한홍은 지금 윤핵관이야. 의원이 괜찮겠어요? 괜찮아. 다 알고 있지. 다 돼 있어. 자, 권재진 요렇게 그 사람들을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있어요.
데리고 있어. 그리고 국정원에 굉장히 높은 사람의 자식이 아파. 그럼 그 사람을 케어해주면서 그 사람들 권재진과 이현동과 윤한홍 그 사람들의 사랑방이 역삼동 아크로비스타? 아니 역삼동의 건진법사의 법당. 아, 법당. 네, 건진법사 법당은 원래 전경환 그러니까 전두환의 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형제의 집이었는데 그거를 임차해서 쓰면서 내가 이런 관계다 하면서 TK 그리고 권력층에 매우 높은 사람들하고 교류하면서 거기에 이제 검사들이 국세청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드나듭니다. 그래? 거기에 드나들던 사람이 김건희였고 윤석열도 따라간 거죠. 건지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네. 건진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자기 앞은 아무것도 몰라. 자기 앞은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이 사람이 경마에 빠져가지고 재산을 탕진하거든요. 그런데 건진이 하루 자기 앞을 보면 잘 맞춰야 될 거 아니야. 몇 번 마가 1등 하는지 알아야 될 거. 돈 주고 다른 데 정보지 사고 있더라고. 근데